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7강에서는 지역류와 경계류에 대해서 긴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강의에서는 해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파에 대한 내용들은 좀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어, 이번 강의에서는 좀 중요하다 하는 것 위주로 조금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파에 대한 내용은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해파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물 입자가 주기적으로 상승 및 하강 운동을 하는 거죠. 결국 회전 운동을 하는 건데 대기와 해양의 경계면을 따라서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를 전달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해파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시험이나 이런 데서 해파의 정의를 갖고 뭐 하는 게 나오지는 않을 거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해파가 뭔지는 알아야 그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파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용어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용어들이 다 나와 있고요. 우선은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마루하고 골이 뭐냐면 이게 파장의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높이가 높은 부분이 있고 최대한 낮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을 우리는 마루, 낮은 지점을 골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골하고 마루 사이의 그 거리를 우리는 파고라고 부릅니다. 물론 수직한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수평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기는 해수면이 특정 지점을 마루가 지나간 다음에 다음 마루가 지나갈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하나의 파장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은 좀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의 속력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속력이라고 하면은 시간분의 거리가 기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에 해당되는 파의 주기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거리에 해당되는 파장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들어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과 단위가 같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또 몇 가지 정의를 또 한번 보시면요. 그림이 조금 바뀌었죠? 다른 것들을 좀 표현해 드리려고 한 건데 파랑경사라는 게 있어요. 파랑경사. 자, 파랑경사는 파장분의 파고입니다. 자, 파장분의 파고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 파장이 나와 있죠? 마루에서 하나의 마루까지. 근데 파고예요. 파고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파고죠. 그러니까 파장분의 파고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수학적으로 치면 뭐예요? 이렇게 기울기를 의미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림을 이쁘게 더 잘 그리면 여기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기울기를 우리는 파랑경사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 파랑경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최대값은 7분의 1이에요. 그래서 파랑경사가 7분의 1보다 커지면 파의 형태가 유지가 안 되고 파가 부서지게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될 쇠파라고 부른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파랑 한계예요. 자, 파랑 한계는 정수면으로부터 반파장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에서 해파를 보면은 파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길이가 나오는데 그 길이의 절반이에요. 근데 그 길이의 절반을 정수면에서부터 수심이 깊은 쪽으로 해서 그만큼의 거리, 그래서 거기 거리에 해당되는 이 초록색 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파랑 한계입니다. 이 파랑 한계는 이 입자들이 원 운동을 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원궤도 운동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위치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정수면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처음 보셨죠? 정수면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평균적인 해수면 높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파는 마루와 골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평균적인 높이로 보기 때문에 보통 마루와 골의 중간값을 가집니다. 여기서는 평균값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해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해파가 이제 파동이 이제 지나가는데 물입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해파가 진행될 때 파의 에너지는 진행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는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새가 움직이는 걸 봤더니 해파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물입자는요,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원이나 타원 궤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위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셈이에요. 물론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접근이긴 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수영장에 갔다, 뭐 캐리비안 비아에 갔다. 거기에서 파도가 들어오면은 내가 과연 뒤로 밀리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해파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요. 중첩된 파들이 막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좀 받고 주변에서 사람들도 계속 파닥파닥거리고 있죠. 네, 그런 영향이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해파가 하나만 넘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입자는 제자리에서 원 또는 타원 운동을 한다. 그리고 에너지만 전파된다. 이것이 물 입자의 운동과 관련해서 해파와 연관 지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파를 조금 나눠 볼게요. 워낙 해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파력과 복원력을 근거로 해서 구분을 해볼게요. 여기 기파력과 복원력에 따라서 자, 기파력은 팔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고요. 복원력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쪽에 해파의 종류들을 조금 몇 가지 제시를 해놨어요. 표면 장력파, 풍파, 세이시, 쓰나미, 조석. 이 중에서 세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조금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표면 장력파하고 풍파는 기파력이 바람이고요. 세이시는 기압 변동 및 폭풍이죠. 그 다음에 쓰나미는 지진 사태, 그 다음에 조석은 뭐 중력 및 지구의 자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세이시가 바람이 기파력인 것처럼 돼 있긴 한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걸로 바꿨을 때 기압 변동 및 폭풍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복원력을 보면은 표면 장력파는 표면 장력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중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현재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해파가 무조건 5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파력과 복원력을 근거로 했을 때 5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풍파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보죠. 풍파라는 거는 해파 중에서 바다 표면에서의 에너지가 최대인 해파예요. 그래서 바람의 에너지가 바다에 전달돼서 생긴 중력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파가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얘가 점점점 성장을 해서 파장이 커지면 복원력이 그 중력이 풍력 장력보다 커지게 되면서 풍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보다 중력이 복원력에 더 큰 힘을 미치게 됐을 때 비로소 풍파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스웨이시는 우리가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뭐 바람이나 기압 변화 등에 의해서 물이 진동할 때 만에서 보통 갇혀 있는 그런 만에서 파의 중첩 때문에 나타난 정상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나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지진의 일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해저 사태라든가 빙하의 붕괴, 화산 폭발, 해저 화산 폭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수가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형성되는 파장이 아주 긴 천해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파는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자유파하고 강제파로도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파력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작용하느냐 요 기준입니다. 조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아직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조석은 기조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기조력은 항상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파력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강제파라고 부르고요. 기파력이 어느 타이밍에는 작용을 했다가 어느 타이밍에는 또 멈췄다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해파를 자유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풍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요. 뒷부분에서 쓰나미를 하고 다음 강의에서 조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면 장력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풍파를 얘기할 때 사실은 복원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표면 장력파하고 중력파를 나눈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파라고 하면 쓰나미하고 조석은 예외지만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해파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파력이 바람인 해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넓은 의미에서는 풍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파력이 바람이 내파 아까 뭐가 있었어요? 네, 바로 표면 장력파하고 풍파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두 가지를 묶어서 넓은 의미로 그냥 풍파로 표현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초기에는 파장이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 장력에 의해서 복원이 되는 표면 장력파 이렇게 부르고요. 이게 파장이 더 길어져서 중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하면 이렇게 해서 중력파가 되는 거죠. 이때 말하는 이 중력파가 바로 좁은 의미의 풍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요 의미, 요 영역만을 얘기하면 이게 좁은 의미의 풍파가 되는 거고요. 이제 기파력만을 가지고 바람에서 생긴다 그러면은 사실 바람에서 생겼으니까 이거를 넓은 의미로 이렇게 풍파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 장력파하고 풍파라고 지금 표시된 거를 합쳐서 그냥 일반적으로 풍파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구분을 해보면 표면 장력파에서 결국에는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복원이 된다. 근데 기준이 뭐냐면 1.74cm 정도입니다. 사실 이 1.74cm라는 거를 외워야 되느냐? 사실 안 외워도 돼요.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아주 정확하게 1.74cm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에서 2cm 사이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얼핏 기억을 하시면 뭐 나중에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파장이 1.74cm보다 커지면 어떻게 된다? 중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중력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원력에 의해서 구분을 한번 해본 거고요. 우리가 넓은 의미의 풍파가 형성되는 과정과 없어지는 과정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1단계가 바로 풍랑입니다. 풍랑의 단계는 뭐냐면 바람이 부는 해역에서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특징이 이거예요. 파고 파장 주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말은 뭐죠? 불규칙한 파를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바람이 부는 해역에서 바람에 형성된 다양한 파고 파장 주기를 갖는 풍파들이 중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불규칙한 해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보통 이 풍랑이 이제 만들어지는 지역은요,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더 큰 곳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볼 텐데, 수심이 2분의 1 파장보다 큰 곳에서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용어에서 봤는데, 정수면에서부터의 반파장 깊이 이러면서 파랑 한 개 막 이렇게 막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분의 1 파장보다 수심이 깊으면요,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요. 그 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파가 보통 해수면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파장보다 수심이 더 깊은 경우에 보통 풍랑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마수가 솟아오르고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파도가 커져요. 그래서 원운동 계속도 커지고요. 파고 파장 주기가 모두 증가하는데 이게 바람이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분다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수심이 꽤 깊기 때문에 막혀있는 게 보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바람이 불었다, 저쪽으로도 바람이 불었다, 또 바람이 부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달라졌다. 그러니까 다양한 파장, 파고, 주기를 갖는 파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중첩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풍랑은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느냐? 이 3요소가 있습니다. 풍랑 성장 3요소인데 풍속, 지속 시간, 풍역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자, 그래서 해파의 이동 속도보다 평균 풍속이 빨라야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의 풍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풍랑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 시간이라는 거는 바람이 부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한 방향으로 많은 바람에 의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니까 풍랑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풍역대는요. 바람이 불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풍역대가 얼마만큼 있느냐, 풍역대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풍랑이 성장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풍속이 클수록 지속 시간이 길수록 풍역대의 크기가 클수록 이 풍역대는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거리이기 때문에 모두 크고 길수록 풍랑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른바 다자란 풍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 이상의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바람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잃어버린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풍랑이 더 커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풍랑이 바람이 계속 분다고 무한대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파가 발생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너울이에요. 너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규칙적 형태입니다. 규칙적 형태. 이 규칙적 형태를 나타내는 이유는 풍력대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은 풍력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해파예요. 그래서 불규칙합니다. 근데 너울은요, 풍력대를 벗어났다. 즉, 직접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풍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해파가 전달이 되는데 여기는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규칙적인 형태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울이 전달되고 있는 경우도 보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심이 파장이 2분의 1보다 깊은 지역에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물 밑에 있는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그 해파의 속력에 관련되어 있냐면은 파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공부할 때는 그 개념을 갖고 여기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게요. 파장이 길수록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풍역대를 빠르게 벗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풍역대를 벗어나고 나면 결국에는 파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가게 돼 있는 거죠. 속력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울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파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규칙적인 형태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너울의 단계예요. 자, 너울의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해변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3단계 쇠파라고 불러요. 자, 수심이 파랑 한 개보다 얕아졌다. 자, 수심이 파랑 한 개보다 얕아졌다는 건 뭐죠?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작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밑에 있는 해저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으로 마찰도 생기고요. 그래서 해파가 변형되기 시작하면서 마루 부분이 깨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쇠파라고 부릅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수심이 파랑 한 개보다 얕아지면요. 이전에는 해파의 속력을 결정했던 게 파장이었어요. 파장. 하지만 수심이 파랑 한 개보다 얕아지면요. 수심이 해파의 속력을 결정을 합니다. 왜? 수심이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해저, 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속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먼바다에서 오는 뒤따르던 해파의 속력이 해안가 쪽으로 더 가까이 온 해파의 속력보다 빠르단 말이죠. 그러면 마치 해파가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뭐 육지고 여기가 바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모양이었는데 어떻게 되죠? 뒤쪽에서 오는 애는 빠르고요. 앞에서 가는 애는 느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얘는 이만큼 간다고 치면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죠. 결국에는 뒤에 있는 애가 앞을 따라잡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파를 관찰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뭐가 달라진 거죠? 파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파장이 줄어들죠. 그리고 반면에 파고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파장이 감소하고 파고가 증가했으니까 뭐가 증가하느냐? 파랑 경사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랑 경사가 증가하고 하다 보면은 무한대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죠. 그 한계값이 바로 7분의 1입니다. 왜 7분의 1인지는 우리 교육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7분의 1이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7분의 1보다 커지거나 경사 각으로 표현하면 120도 이상 이러면은 마루가 엎어지면서 쇠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쇠파라는 건 왜 생기느냐? 물 밑에 땅의 영향을 받게 돼서 수심에 따라서 속력이 결정이 되다 보니 뒤에 파의 속력이 빨라서 중첩처럼 돼서 파장은 감소하고 파고는 증가하니까 파랑 경사는 증가해서 결국 엎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저면에 영향을 받으면요 에너지 손실이 사실은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갖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면요. 이런 거죠. 에너지는 동일한데 파장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파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 손실이 약간 있지만 아주 미소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우리가 3단계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쇠파고요. 자, 이 3단계의 모양을 한꺼번에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쇠파는 우리가 뭐 TV에서 본 것처럼 파도 타기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쇠파가 있는 한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의 쇠파를 잘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나타나긴 하는데 둘 다 쇠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의 3단계를 한꺼번에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파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바로 심해파하고 천해파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심해파하고 천해파 그리고 중간에 천이파 혹은 전이파 이렇게 부르는데요. 천이파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심해파하고 천해파가 명백하게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천이파는 천해파와 심해파의 중간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해파하고 심해파만 정확하게 알면 천이파는 두 개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끝나요, 사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심해파는요. 해조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심해라는 거는 수심이 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해조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리고 원궤도 입자 운동을 해요. 다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그 궤도 반경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천해파는요. 해조면에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파장의 반파장. 파장의 반파장보다 수심이 얕다. 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어요. 2분의 1 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 파장인데 그거보다 해저면이 더 작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 파장인데요. 훨씬 작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2분의 1 파장이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세로로 돌려가지고 보시면은 해저면이 그거보다 더 깊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원의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점점 더 해저면에 영향을 받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직선으로 바뀌기도 하는 게 천해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해파하고 심해파를 좀 구분하는 정량적인 근거를 갖고 오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해파는요. 파장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심해파라고 부릅니다.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천해파는요. 바로 2분의 1이 아니고요. 파장의 20분의 1보다 수심이 얕으면 천해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중간의 값이 비었죠? 그 빈 요 영역이 바로 천이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파도요. 해저면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약간 심해파의 성격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적인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심해파하고 천해파로 구분을 할 때는 요 기준을 씁니다. 파장이 2분의 1보다 수심이 더 크냐? 파장이 20분의 1보다 수심이 작으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각각의 파의 속력을 나타내는 식이 좀 달라요. 심해파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력이 2파이분의 gt 혹은 루트 2파이분의 g 람다. 이 람다는 파장이고요. t는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장 혹은 주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요거를 생각해가지고 심해파는 뭐랑 관련이 있다? 파속이 파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해파는요. 속력 나와라. 네, 여기 나왔죠? G는 중력과 속도니까 이 H가 뭐냐면 수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심해파의 파의 속력은 파장과 관련되어 있고 천해파의 속력은 수심과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파장과 수심 모두 분자에 있죠? 여기는 뭐 분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 심해파의 속력이 더 커지고요. 수심이 깊으면 천해파의 속력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S가 바로 파의 속력을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천이파는 성격이 그래서 수심이 얕아지며 파속도 감소하고 파장도 모두 감소하는 그래서 천해파하고 심해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던 해파의 종류 중에서 표면 장력파하고 풍파는 일반적으로 볼 때 다 심해파입니다. 깊은 데서 보통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해양 대부분의 수심이 일반적인 풍파의 파장의 반이 얼마냐면 125m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근데 수심이 125m를 대부분 넘죠. 그러니까 이게 심해파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진해일 한번 볼게요. 쓰나미 지진해일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파장이 보통 100kg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파장의 2분의 1이면 50kg죠. 근데 아무리 깊은 바다도 수심이 50km보다는 얕아요. 그러니까 심해파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2파 혹은 1000해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실제로 스케일을 잘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바다에서 쓰나미, 지진 해일은 1000해파의 성질을 갖고요. 수심이 엄청 깊은 곳에 전할 때만 1002파의 성질을 갖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해저면에 영향을 받고요. 보통 고등학교 때는 1002파를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심해파냐 1000해파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쓰나미는 보통 1000해파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해보기 전에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심해파하고 1000해파를 나타내는 속력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여주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유도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파의 속력은 주기본의 파장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의인데 파수 웨이브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걸 람다분의 2파이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당장에 유도할 수 없지만 해파의 속력, 이 S가 해파입니다. 해파의 속력의 제곱은 카파 지분의 하이퍼 탄젠트 카파 H. 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죠. 네, 이런 함수가 있어. 이게 쌍곡 함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000해파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1000해파는 수심이 작죠. 그래서 이 카파 H라고 써있는 이 값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사값을 쓸 건데 여기 탄젠트, 하이퍼 탄젠트라고 하는 처음 보는 게 있는데 그냥 얘도 탄젠트 삼각함수 중에서 하나인 탄젠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보시면요. 탄젠트 함수는요, 각도가 작으면요, 근사값을 구했을 때 그 각도로 나옵니다. 물론 라디안이지만. 그래서 이 탄젠트 h라고 써있는 이 카파 h, 이 값이 그냥 카파 h로 나와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날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파속은 어떻게 돼요? 루트 gh. 끝났어요. 개념은 어렵지만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해파는요, 오히려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값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탄젠트 값이 각도가 굉장히 크면요 뭐로 가냐면 1로 가요.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근사값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1로 쓰면요 S의 제곱은 카파 G인데 우리가 아까 카파 이거 파수라 그랬는데 람다분의 2파이라 그랬죠? 꼭 그냥 집어넣어요. 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파이분의 G 람다. 어떻게 됐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파장과 관련된 식이 나왔죠. S 제곱이 이거니까 뭐예요? S 루트 2파이분의 G 람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예요? 파속은 T분의 람다라는 거를 약간 바꿔가지고 람다는 이래가지고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냥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S 날라가고 S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S는 2파이분의 GT죠. 앞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다? 천해파는 수심과 관련되어 있고 심해파는 파장 혹은 주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주기보다는 파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통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산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들을 한 번쯤은 봐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게 변수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해파가 A 지점에서 심해파의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해 보자. 그럼 수심과 파장의 관계 우리 따져보면 되죠. 그러니까 심해파의 특성을 가지냐라고 물었으니까 심해파라고 가정을 하면 되죠. 심해파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구해보면은 아까 보신 대로 이런 식 우리가 쓸 거죠. 근데 이 식은 T분의 람다의 전체 제곱과 같으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식을 바꿔서 쓰면 양쪽 그러니까 요거랑 하는 거죠. 람다는 2파이분의 GT 제곱이니까 이 조건에 맞는 값을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네, 2.29 곱하기 10의 6승 미터라는 엄청난 파장이 나왔죠. 그러면 이때 수심이 2560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의 1배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심해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분의 1배보다 작으니까 뭐예요? 사실은 천해파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해파의 파장 구하면 이제 천해파인 거 알았으니까 간단하죠. 왜? 우리가 S는 루트 GH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 S는 T분의 람다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파장은 T에다가 루트 GH 곱하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대로 넣었어요. 단위만 맞춰서. 그러니까 192kg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파장이죠. 실제로 이런 지진해파의 파장이 이렇게 커요. 그럼 B 지점에서는요. 자, 수심을 보시면 A 지점에서 2560인데 이미 이때 1000해파죠. 근데 B 지점의 수심이 160이면은 B는 뭐 따지고 할 것 없이 무조건 1000해파죠. 그러니까 1000해파의 속력은 S는 루트 H, 루트 GH였으니까 주어진 값을 넣었을 때 40m/s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 있다. 사실은 이런 계산을 직접 하는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희가 뭐 쉽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또 우리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들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파의 굴절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해파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빛하고 비슷해요. 직진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직진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해파가 전달이 되는데 속력이 다른 두 지점을 이렇게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약간 방향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꺾이느냐? 천해파가 해안으로 접근할 때, 사실은 해안으로 접근하면 웬만해서는 다 천해파가 되죠.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러면 해파의 전달 방향과 해안선의 형태에 따라서 결국 수심이 변화해요. 그래서 해파의 속도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굴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 용어를 좀 볼 수 있는데 파봉선이라는 게 있어요. 파봉선. 이 파봉선이 뭐냐면 해파의 마루를 연결한 선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가 전달이 되죠? 근데 이쪽 방향에서도 똑같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파가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파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즉 마루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파의 마루를 연결하는 선을 우리는 파봉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봉선. 그래서 해파는요, 항상 파봉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파봉선이 원래는 당연히 해파가 이렇게 오게 되면요. 파봉선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직선으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해안에 가까이 오면 수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세파대라고 써놨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빨간색 점선을 기준으로 이쪽 영역은 누가 보더라도 해저면의 영향을 잘 받는 곳이고요. 이쪽은 뭐 약간 안 받을 수도 있고 좀 덜 받겠죠. 확실한 건 수심은 해안선에 가까워질수록 얕아진다. 그러니까 속력은 누가 빠르다? 수심이 깊은 쪽이 빠르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막대기가 있다고 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치면 요 선, 지금 제가 점선이 기준으로 한 건데 요 상태로 만약에 해파가 오고 있다라고 했었다고 치면 A 지점보다 B 지점의 속력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속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B 지점이 빠르니까 점점점 이렇게 꺾여진다는 소리예요. 뭐 결국에는 이거 지금 제가 파봉선의 일부를 지금 그린 거라 보시면 해파는 결국 어떻게 가는 거죠?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으로 꺾여 간다는 거고 결국 파봉선도 휘어지는 거죠. 이 전체를 이어보면. 자, 그래서 직선 해안에서 이 과정을 조금 보시면요. 심해파는 원래 속력을 유지하면서 전파가 되는데 해안에 가까이 오면 바닥의 영향을 받아서 수심이 얕아질수록 속력이 느려지죠. 해파의 속력이. 그래서 파봉선의 방향이 꺾여요. 그래서 휘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안선의 나란한 방향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거의 해안 직전에는요, 거의 나란하게 바뀌죠. 이게 이제 파봉선이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파는 직선 해안에서는 해안의 수직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 이 얘기를 제 그림을 갖고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위에가 이제 해안선에 경사지게 입사를 하고 있어요. 해안선에 대해서 파가 경사지게 오고 있다. 그러면 A 해역이 B 해역보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해파의 속력이 느려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것보다 얘가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파봉선이 지금 아래쪽 보시면 위에 거보다 조금 더 B쪽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해안선에 더 평행하게 가깝게 변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파의 진행 방향이 결과적으로 휘어졌다. 그래서 결국 해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의 파도가 해안선에 평행하게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해파의 굴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뭐 응용을 해보면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직선 해안에서 수심이 완벽하게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속력만 느려지는 거지 그냥 직선으로 오겠죠. 근데 이때도 결국에는 파봉선은 해안선에 나란하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 해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서 수심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면 약간 경사지게 오든 직선으로 오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해안선에 입사할 때는 파도가 해안선에 평행한 형태로 보통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굴곡진 경우에는요. 침식되는 위치가 있고 퇴적되는 위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곳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들어간 데예요. 자, 볼록 튀어나온 데는요. 보시면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서 거기에 유사하게 수심이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수심이 그냥 이렇게 분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양이다? 여기 점선처럼 이렇게 이쪽은 좀 더 튀어나와 있고 등 수심선이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은 더 볼록 튀어나와 있고 뭐 이런 식의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선을 보고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파봉선을 생각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고 치면 A가 수심이 더 깊으니까 더 속력이 빠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요. 자, 이쪽에서는요. 여기가 C고 여기가 D다. 누가 수심이 크죠? 네, D가 수심이 커요. 그러니까 꺾여요. 어떻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으로 파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거기는 침식이 잘 일어나요. 반대로 만은요. 이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이쪽 방향으로 휘어지겠죠. 그러니까 만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파가 잘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퇴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파의 굴절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파와 관련돼서 하나의 현상이 바로 해일이 있어요. 해일의 정의는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해일이라 부르는데 해일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풍 해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태풍이 왔을 때 바닷물이 넘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왜 생기느냐? 기본적으로 폭풍이 분다. 즉 열대 저기압이든 온대 저기압이든 얘 저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이 작아요.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기압이 1헥토파스칼을 감소할 때 해수면이 약 1cm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공기 누르는 힘이 작으니까. 그래서 해일이 오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가 폭풍 해일인데 태풍이 왔을 때 워낙 기압이 작잖아요. 막 940, 950까지도 내려가죠. 그럼 일반적으로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거의 60, 70까지도 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가 60cm, 70cm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은 바람이 강합니다. 바람.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해수면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만조시기하고 겹치면요. 해일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만조라는 거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최대를 찍을 때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일어났던 경우가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예전에 아마 부산일 거예요. 부산. 그래서 부산에 2016년에 태풍 차바이에서 국내 해일 피해 현장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태풍이 왔을 때 지금 아파트 단지 안으로 바닷물이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폭풍 해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실 이 경우에는 마루만 존재하는 셈이죠. 이게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파장이나 주기 같은 거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 해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쓰나미라고 부르는 건데 해저면의 변화에 의해서 보통 해저 지진 때문에 형성되는 파장이 매우 긴 해파입니다. 이 가장 긴 특징이에요. 그래서 발생 초기에는 약 이 정도. 물론 이거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 파장이 엄청 길고요. 파고는 생각보다 안 높죠. 주기는 약 20분 정도 되는데 속력이 굉장히 빨라요. 시속 700에서 800km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뭐 여기 수심약 6,000m 이상 지역에서 대충 이렇다라는 거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다? 파장이 매우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양에서 천해파다.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한 거는 그렇다고 심해파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본 것처럼 천이파가 가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천입하고 천해파를 어차피 해저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잘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그냥 천해파다라고 해도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진 해일이 특징이 뭐냐면 아주 깊은 바다, 왜 외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파속이 굉장히 빨라도 파고가 생각보다 안 높아요. 1m니까 뭐 그럭저럭 버틸만 하죠. 그리고 주기가 20분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해안에 도달하면요, 이 주기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파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고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쓰나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단계를 걷게 돼요. 자, 해수면이 살짝 상승하는데 먼 바다에서는 잘 표가 안 나고요. 그런데 해안이 가까워질수록 수심이 얕아지니까 속력이 늘어지는데 파고는 올라가죠. 이거 우리가 아까 세파하고 똑같습니다.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지진해일이 육지를 덮게 된다. 여기 4번에 해수가 바다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이유는 뭐냐면 마루가 있고 골이 있기 때문에 마루가 높은 거잖아요. 그 마루가 도착하기 전에 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해안선에 서 있다고 하면은 마치 바다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해수면의 높이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지진해일이 덮친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이고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진해일을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눈에 띄게끔 뭐 빠져나가는 게 보일 정도로 나타나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주기는 그대로인데 속력이 느려지니까 파고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우리가 육지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된다. 이게 지진해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파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해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해파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해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으로 중요했던 게 풍파, 즉 해파의 기본인 풍파가 형성되고 없어지는 때의 그 세 가지 과정,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천해파하고 심해파를 구분을 하고 그 각각의 속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일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해일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